작은 서점.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입니다. 네, 궤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원래 이제 궤도님이 요즘 한참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또 열심히 그냥 과학에 필요한 모든 곳에 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이 지금 과학을 필요로 하잖아요. 너무 좋죠. 정말 핫하죠? 너무 핫하죠. 사실 이런 시대가 내 생전에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네. 와,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과학 강연을 다녔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과학을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였고, 누군가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 이제 굉장히 엄밀하게 검증하려는, 네가 과학을 좋아할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정말 과학을 문화처럼 즐기고, 과학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내가 이제 뭐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점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SF의 개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때는 SF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과학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하는, 이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독자의 풀도 넣지 않았고, 근데 요즘은 SF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로서 SF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그냥 정말 재미있게. 요즘 저는 과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좀 더 어떤 흥미 위주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뭔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랑 궤도님 이렇게 바쁜 거겠죠? 근데 비슷한 것 같은 게, 정말 SF는 대한민국에서 불모지 영역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진짜 천선란 작가님 등장하면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 지금은 대한민국 SF를 누구도 불모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아니죠. 이게 어쩌면 좀 같은 어떤 흐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SF 쪽에서는 왜 SF가 유행을 한 기점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는 확실히 알파고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이세돌과의 어떤 대련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런 게 이어지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네. 그때도 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네. 외롭게 하고 계셨나요? 네.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그때 SF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작가님들도 들어오는데. 야, 그때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관심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꼈던.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냥 의견중에 바둑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얘기 그냥 좀 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6년 3월. 10년이나 됐어요? 네, 딱 10주년인데, 그때 사실은 과학계에서는 약간 궁금증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2월쯤에 나온 논문이 기존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랑 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겠는데? 라는 상황이었는데, 대중 분위기나 바둑계 분위기는 AI 바둑 프로그램 못 둔다. 절대 못 이긴다, 사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 3연패를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대국까지 지고 나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AI 포비아, 막 인공지능 다 부시자. 집에 가서 이제 본체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버린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되게 꿋꿋하게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든지 AI가 바둑 두는 방식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유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AI가 바둑을 왜 잘 두는지, 그럼 이세돌 구단이 이기려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몇만 명이 들어올 정도로, 와, 거의 한 평소에 한 10배가 넘는. AI가 왜 바둑을 잘 둘 수밖에 없었나요? 원래 바둑이 못 떴던 이유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스를 인공지능이 이겼단 말이죠. 네. 그때만 해도 경우의 수가 체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바둑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네.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산을 잘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둑은 절대 계산을 못한다. AI는 절대 계산 이거 다 못한다. 계산을 하려면은 얘는 정말 빅뱅 직후부터 계산해도 아직까지도 계산 못 끝난다. 이거 무한대 시간이다. 그래서 직관이 있는 오직 인간만이 바둑을 둘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추출해서 그 중에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뭐 가고 싶은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 늘어놓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디 가지? 하면은 한 10개 나라가 딱 떠올라. 그 중에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도 모든 몇백 개의 국가들을 비교한 거랑 비슷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둑의 경우의 수를 줄이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둑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바둑을 둘 수 있고, 물론 뭐 여기 이제 강화학습이 엄청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 전환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풀어낸 거의 유일한 방송이었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때 저도 뭔가 기사를 되게 많이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 궤도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하염없이 저는 질문만 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늘. 그냥 하루 종일 듣고만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에서. 너무 흥미롭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의 누구보다 또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듯한 궤도님의 요즘 책장 일렬은 무엇인지, 지금 궤도님의 책장에 제일 앞에 있는 책, 자주 손길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 책을 얘기해야 된다. 궤도님 책도 너무 당연히 그래서 됩니다. 최근에 나온 궤도의 엉뚱한 과학책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 분위기에서 내 책을 꺼낼 건 아니다. 정말 무르르듯이 하셨네요. 근데 지금. 네, 자연스럽게 하나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게 사랑의 연력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홍보대사거든요. 네. 저와 동문인 네. 기계공학도 네. 김민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최근에 본 책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추천사를 썼어요. 네.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이기도 한데 연력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연력학 혹시 아세요? 아니, 저 그냥 겉핥기로만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네.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거 네. 알잖아요. 근데 연력학이 깊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고 열, 온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공대에서는 문제를 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연력학, 이 생각보다는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연력학이라는 개념을 사랑이랑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과학을 뭐 억과라고 하죠. 저도 많이 하는 건데 억지로 과학으로 연결시켜서 조금 좀 심한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연력학 요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어떤 연결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사랑이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연력학으로 설명하는 건가요? 네.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네. 실제 관계. 어머, 너무 재밌겠다. 설렘이 어떻게 바뀌는가. 너무 재밌겠다. 네. 이런 것들을 연력학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책을 완독하기가 어려워요. 네. 시중에 나오는 뭐 과학 대중서는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사를 써야 되는 책들은 어쩔 수 없이 완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읽는 책들 자체도 되게 귀하기도 하고, 근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을 때. 네. 너무 뿌듯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쉬운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초중반까지는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막
대화체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학생과 교수님과 강의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사담인데 연력학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자신감이라고 봐요. 어려운 부분도 외면하지 않고 네. 실제로 이제 어려운 부분을 도려내는 책들도 있어요. 네.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정말 우주는 아름답다, 물리학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가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직면한 책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탁 직면해서 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당당하게 갔다.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책에서 궤도님이 인덱스를 쳤던 구절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요거가 사실은 제가 어떤 명문을 가져오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추천사에서 제가 좀 따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추천사도 길어요. 제가 너무 길어요, 추천사가. 항상 이제 몇 자 출판사에서 쓰셨어요? 네, 항상 300자, 네, 맞아요. 200자 이렇게 추천을 주시면 저는 항상 굉장히 길게 써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늘 피드백이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혹은 이제 이 본문에 넣고 줄인 거를 좀 넣겠습니다. 표지에 넣거나 뒷장에 넣거나. 그래서 요거 되게 긴데 네. 제가 조금 추천사 중에 딱 핵심 문장. 네. 요거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작이 되게 좋거든요. 시작이 사랑을 말하는 책은 책장에 수도 없이 꽂혀 있지만 사랑의 대화를 과학의 언어로 슬쩍 데려와 끝내 웃기고 아프게 만드는 책은 드물다로 시작해요. 추천사가요? 괜찮죠? 너무 추천사. 좋은데요? 네. 근데 요거보다 제가 조금 중요한 문장은 좀 뒤에 있는데 이 책 속에 사랑을 논하기 위해 아픔을 경험한 이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무례한 신문은 없다. 대신 우리가 겪어온 설렘과 미련, 인연과 삼각관계처럼 사랑과 밀접한 단어들을 연력학이라는 참신한 조명 아래 놓아본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사랑은 낭만의 반대편에 있는 냉정한 공식이 아니라 관계의 잔열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찾아가는 다정한 감정 해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추천사가 너무 잘 쓰셨다. 괜찮죠? 네, 이거는 확실히 그 책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추천사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추천사긴 해요. 물론 다른 책들도 추천사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소설책도 추천사 쓰시나요? 천선원 작가님 건 제가 그런가요? 제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근데 문득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한 게 궤도님한테 추천사 웬만한 과학 서적은 다 올 것 같거든요. 노래가. 엄청 많이 와요. 저도 웬만한 소설책, 과학에 관련된 SF 소설은 많이 오는데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준이 되게 어려운 게 안 읽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승낙을 해야 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몇 개는 본문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읽으면 읽은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책들이 다 좋아요. 맞아. 예를 들어 읽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추천했으니 좀 그렇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없기도 하죠, 사실. 안 좋은 책은 잘 안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기준이 이제 쿨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럴 때는 정말 정중하게, 왜냐면 읽지 않고 쓸 수가 없으니까 정중하게 계산을 해보고 3주 텀이 안 되면은 이거는 좀 사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그럼 꼭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쿨타임 사이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저는 일단은 하려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군요.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게 운 좋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운 나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러면 일단 찜해놓는 것으로. 그러면 작가님은 제가 어떻게든 무조건 좋아요. 새벽에라도 읽어서. 감사합니다. 아싸. 술술 읽힐 테니까. 너무 좋죠. 그럼 혹시 평소에 독서를 하실 때도 과학책 외에 에세이나 소설책도 많이 보시나요? 사실은 다양하게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과학 쪽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과학 대중서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 시대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좋은 책들도 많고 그래갖고 근데 요즘에 진짜 재밌는 책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분 책 중에도 무한 그 너머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거든요. 네. 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호스트를 했잖아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호스트를 한 게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코스모스의 어떤 호스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비슷하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책이 이제 무한 그 너머로 우주에 대한 거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 정리돼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에 본 책이 뭐냐 하니까 막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네,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네. 원소 원정대라는 책 아세요 혹시? 아니요. 이거 진짜 독특해요. 이건 진짜 요즘에 본 책 중에 제일 독특했던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컨텐츠, 만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서브컬처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원소가 진짜 많잖아요. 수소, 헬륨 해갖고 쭉 있는 게, 이거 안 헤어지거든요. 네. 원소들을 다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네. 일종의 판타지 만화의 설정집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실제로 다 디자인도 기가 막힌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어떤 그럴싸한 외모를 갖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성이나 얘네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원소의 성격이랑 되게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대입한 게 아니라 캐릭터화를 잘 시킨 거군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딱 판타지에 등장하는 어떤 기사든 마법사든 얘네들로다가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책 자체는 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디자인의 글, 만화 디자인의 글 해서 완전히 캐릭터 설정집. 근데 이게 꽤 술술 읽힙니다. 나중에 캐릭터들끼리 조합해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원소 원정대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얘네들이 막 중간중간에 어떤 장소에서 뭘 하고, 얘네들은 뭘 하고, 귀족 원소들, 얘네들은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는데 굉장히 고고한 딱 귀족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이거 애들한테 잘 되겠다. 근데 실제로 좀 잘 되더라고요. 네. 좀 탐나시죠? 나도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어차피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어쩌면 저희 시대에 이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그쵸, 네. 지금 있으니까 참 좀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어쨌든 대중선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지만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SF랑 추리소설. 근데 저는 의외로 또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SF를 엄청나게 많이 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약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검증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SF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완전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런 이야기에 가까운 것들이 많으니까 가끔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일종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거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 개인 인성 문제가 아닌가. 물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왜냐면은,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내 연구, 나랑 관련된 어떤 분야, 과학의 어떤 키워드가 누군가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주면 그것만으로 갈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쵸. 오랫동안 마이너였는데. 그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끼리만 재밌었는데 야,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보고 하나하나 무슨 빨간펜 선생님처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가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은 이거를 어디서 가져온 거지? 와, 기가 막히다. 야, 기특하다. 이거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켰어? 그거를 찾는 재미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읽으셨던 SF 책 중에 뭔가 제일 재밌었다. 이거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물론 또
우리 청개의 파랑 언급을 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그거 매주 될 수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앤디 위어 작품도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사실 이 원작 소설이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물론 이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영화는 진입장벽을 많이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영화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난이도를 잘 맞춘 영화입니다. 영화만으로도 너무 좋고, 라이언 고슬링 연기도 너무 좋고 좋은데, 원작 소설은 압도적이에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진짜 원작을 보면, 그 앤디 위어가 정말 집요하거든요. 네. 마션 때부터 드러났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감자로 얼마를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수학이 들어가서 실제로 모든 과정을 다 계산하는 게 다 나와요, 결론까지.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시뮬레이션, 모든 실험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다 표현을 하거든요, 원작에서. 그거를 보면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뛰어넘는다. 과학자를 히어로로 사용하는 분이에요, 앤디 위어는. 네,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뭐 돌연변이나 뭐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앤디 위어의 특징은 세상에 엄청난 히어로, 그들은 항상 과학자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해서 수학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과학을 이용해서 난관을 극복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악유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본 책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지만, 제일 재밌었던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류츠신의 삼체. 네. 이거는 정말, 류츠신의 삼체는 이제 그 시리즈로도 나왔죠, OTT에. 네. 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는 내가 이 책이 영상화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네. 나는 이걸 못 볼 뻔했구나.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고, 근데 좀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배우분들이 되게 생소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것마저 좋아. 맞아요. 리얼한 느낌. 네.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근데 역시나 너무 잘 만든 거지만 생략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 권의 책을 1.5권의 내용으로다가 이제 몇 편을 만든 거니까, 이 내용도 이 원작에서조차도 이제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뒷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과학적 기반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영상화하면서 또 생략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다 해설이 붙어야 됩니다. 그 실제로 모든 편을 제가 저희 채널에서 다 해설했어요. 너무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삼체를 제일 잘 즐기는 방법. 시리즈를 본다. 그 다음에 제 채널에서 해석을 본다. 완벽합니다. 그 다음 원작을 본다. 네. 이러면 정말 최고인데, 제가 왜 이거를 대단하다고 하냐면, 류츠신이라는 작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분명히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혹시 원작을 보셨나요? 저는 원작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직 드라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진짜예요. 네. 지금 드라마로 나온 그 1.5권 분량이 저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봐요. 뒤에가 기절합니다. 올 하반기는 방금 개돈이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가야겠다. 맞아요. 그 드라마를 먼저 일단 다 보고 유튜브로 해설을 듣고 원작을 보는. 아예 시즌 2가 나오면 뒷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것까지 다 보시고, 어쨌든 그 뒷부분 제가 해설할 겁니다, 다. 네. 그러고 원작 보셔도 괜찮고. 시즌 2가 언제 나와요? 이제 나올 거예요. 내년인가? 지금 제작 중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너무 대작들이 많지만 올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SF를 보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 호기심이 많으니까, 야,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삼체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과학자들이 아직 어떤 기기나 측정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건데, 나중에 진짜 이걸 발견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류츠신 작가는 이거를 소설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아직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미래의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할 것 같은 거야. 저는 이 SF와 과학의 이 관계가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요. 상상이 먼저일 때. 근데 보통 이제 되게 훌륭한 상상이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말이 돼요. 제일 충격받은 게, 이거 스포가 될까봐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빛의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네.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제한이 왜 걸려 있는지를 소설에 설명을 해요. 짜릿하다. 근데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도대체 왜 우리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보다 빠른 빛을 추월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상식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이거를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빛은 절대적이다. 근데 이게 왜 절대적인가? 왜 제한이 걸려 있는가를 류츠신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논리적이라 진짜 같다. 이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거나 누군가 증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몰입이 됩니다. 저는 그 삼체를 이제 영상으로 발표를 느꼈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런 생각과 상상과 확장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작가는 어디서 왔을까였어요. 어느 시간에서 왔길래. reptilian.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려고 온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짜릿했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서 지금 제가 준비한 지금 질문을. 뭐 대본하고 아예 무관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밖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한 녹음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뭐. 네, 여기는 네, 작은 서점이니까. 원래 작은 서점은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책이 다양하니까. 오늘 오신 분은 과학 커뮤니터 개도님이십니다. 네, 개도입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일단 개도님은 원래 연구자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네. 천문우주학을 전공하셨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우주감시센터에서 추락하는 위성의 궤도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진짜 멋있는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런 연구자의 삶이 아니라 궤도가 되기로 물론 과학의 대중화를 원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과학의 대중화를 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왜 과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해요. 그리고 과학이 정말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유년기에 즐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게 과학을 하고 뭘 만들어보고 어떤 반응을 관찰하고 야 신기하다. 이게 전부 과학인데 어릴 때는 문화로 즐기다가 그 시험을 보는 이 과학 문화의 데스밸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과포자, 맞아요. 수포자 맞아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진짜 내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멀리 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문화를 즐기잖아요. 영화든 음악이든. 제가 음악을 못했어도 미술을 못했어도 미술관에 가서 즐기잖아요. 근데 왜 과학은 내가 만약에 못했다면 내가 뭘 부족했다면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멀리 해야 되나? 분명히 돌아올 만한 뭐가 있을 텐데 왜냐면 과학은 정말 재밌거든요.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맞아요. 생각을 딱 했을 때 막 온몸이 떨리면서 끝없는 무언가가 팍 펼쳐지는 그 감정은 이거는 어떤 문화도 사실은 이 경이로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알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그러면 이제 입국듯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도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저는 연구자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맞아. 지금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나방만 봐도 그냥 나방이랑 나비는 왜 다르지? 시작해서 왜를 진짜 많이 붙이는. 이거 구분법 알려드릴까요? 네. 재밌다. 요거 나방과 나비 사실 구분법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다 있어요. 네. 근데 학술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어렵잖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방은 뚱뚱합니다. 네. 좀 뚱뚱해요. 네. 나비는 약간 그 위고비를 한 나방이다. 애들이 좀 늘씬합니다. 아름답다 좀 더. 그래서 날개보다 뭔가 뚱뚱한 몸이 더 눈에 띈다. 얘는 나방이에요. 근데 날개가 눈에 띄고 애들이 약간 위고비한 것 같다. 그럼 나비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면 바로 파악이 되네요. 바로 파악이 돼요. 요게 사실 학술적인 것보다 빨라요. 얘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했어? 그럼 나방이야. 웃기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궁금증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니, 물론 뚱뚱한 나비도 있습니다. 그쵸. 어느 생명체나. 네. 날씬한 나방도 있고요. 근데 약간 요게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어렸을 때는 왜 식물이 초록색인가? 근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게 왜 되는 거야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경로가 진짜 없었거든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식물은 왜 녹색인가? 엽록체, 엽록소 이렇게 그냥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길래? 그러니까 그게 왜가 궁금한 거예요. 식물은 진짜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식물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뭐 꺼다 놓은 보리자루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보리에 대한 굉장한 멸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야, 너 꺼다 놓은 보리자루 라면서 얘네들 무시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식물들 우린 존경해야 돼. 맞아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살아남은 거야. 맞아요. 우리는 광합성 못한단 말이죠. 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알맹이가 있는 애들은 식물밖에 없어요. 네. 동물은 결국 그걸 먹어서 섭취하고 우리도 동물과 식물을 먹어 섭취하잖아요.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애들은 거의 식물이 유일하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으니까 약간 지질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가끔 너무 답답할 때 고사리를 보러 갔어요. 식물원에 있는. 고사리 또 할 말이 많죠. 근데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존경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궤도님이 어렸을 때 있었다면 맨날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어떤 길을 확실히 걸어가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DM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쵸. 너무 많이 쌓여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다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랜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받으신 분들 가끔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네. 답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니까. 훨씬 많죠. 네,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둘러보시면 받은 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카페에서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과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할 때가 있잖아요. 개돔님도 그걸 느끼신 순간이 있나요? 이게 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을 다르게 본다기보다 저는 세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주를 그냥 볼 때는 어둡다, 검다, 뭐 굉장히 무한하다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우주를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우주에 퍼져 있는 미세한 노이즈가 관측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우주에 있는 미세한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라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빅뱅의 증거가 됩니다. 우주 초기에 있던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게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 때에 대한 기가 막힌 증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세한 시공간의 진동을 봤더니 여기에는 중력파라는 거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네. 이 중력파를 통해서 이제 전자기파 기반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결국 이제 과학이 하는 게 좀 다른 관점, 다른 시선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저는 궤도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진짜 너무 속이 시원했던 게 제가 진짜 못 쓰는 게 멜로거든요. 로맨스.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은 있죠. 로맨스 공식은 뭐 남녀가 엇갈리고 막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루어지는 게 로맨스의 공식인데 근데 글을 쓸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방송에서 그냥 어떤 그 생물학적인 무언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호르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근데 그 전까지 사실 사랑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더 감정과 낭만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감정도 결국 뇌에서 나옵니다. 네. 사실은 이성이에요. F도 사실은 T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쵸. 네. F가 너넨 T야 이러는데 결국 T에서 시작하는 게 F기 때문에 감정도
과학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네.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도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거든요. 이제 콜리의 캐릭터가 뭐 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약속과 그 순간에 어떤 그런 표정을 보는 미세한 교류로 인한 해석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뭔가의 감정을 정말로 교류한다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랑 비슷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건 감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느낄 테니까. 괜찮은 우리가 답변인가요? 우리가 느끼면 되죠. 그렇죠. 상대방의 네. 마음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과 사람은 똑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도 감정을 속이거든. 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속이면 오케이. 사람도 결국은 진심 같아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진심 같아 보인다면 진심으로 느끼니까 로봇도 오케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 대답을 유지하는 것으로. 네. 그 궤도님 요즘에 뭐 예능, 강연, 책, 유튜브까지 진짜 쉼없이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에 좀 가장 즐거웠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사실은 제일 좀 공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 라풀 위클리라는 네. 채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님, 네. 안현모님 같이 셋이서 콘텐츠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작이 어떤 거냐면 알고리즘에 완전 도배가 돼서 네.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접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예전 같으면 예전의 인터넷 시대는 예를 들어 뭐 게시판을 들어간다? 그럼 게시판에 모든 어떤 다양한 관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습득해요. 근데 그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호적인 것들만으로 다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컨텐츠도 어떤 주장도 모든 것들이 편향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 보자. 그래서 정말 셋이서 어떤 주제를 놓고 뭐 예를 들어 뭐 귀신 뭐 럭셔리 뭐 이런 것들을 딱 놓고 그냥 그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콘텐츠조차도 사실은 알고리즘으로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희 콘텐츠도 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벌써 시즌 6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오래 해온 거고 특히나 이제 이걸 내가 어떤 콘텐츠, 저는 결국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떤 콘텐츠 속에서 과학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어떤 과학이 있을지를 찾아내야 돼서 이거를 직접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시즌 6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럼 요즘에 좀 더 구상 중인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콘텐츠도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같은 채널에서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콘텐츠가 시작이 됐는데 네. 딥다이브라고 네.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과 과학을 연결해서 서브컬처와 과학의 콜라보로 너무 재밌겠다. 1인 강연.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스포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 나가 있는 건 그 장송의 프릴은 아세요? 네, 알죠. 이거 명작인데 이거 안 보시면 꼭 보세요. 이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렌이라는 1000년을 산 엘프가 있어요. 네. 이 엘프는 그 모든 마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마법이 없고 근데 이 엘프가 너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인간의 짧은 수명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뭐 한 5분 서서 얘기한 사람을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엘프가 이제 인간 용사, 뭐 성직자,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험을 떠나서 마왕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엘프 입장에서는 너무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크게 염두를 안 뒀는데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용사도 죽고 성직자도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모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 프리렌에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 무한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찰나의 삶을 사는 인간의 메시지가 여기 닿는데 여기서 약간 어떤 로맨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남자 주인공이 이미 늙어 죽었어. 네. 그게 너무 아련한 거예요. 네. 프리렌이 조금씩 뭔가를 느끼는데
이미 남자 주인공은 할아버지가 돼서 죽은 지 오래야. 너무해. 그게 너무 아련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이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프리렌을 위해서 모든 여정에 무언가를 남겨놨어요. 아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프리렌이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힐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쟤 배신할 것 같다. 저렇게 인상 좋게 웃는 애들은 무조건 통수를 친다. 근데 그냥 착한 애야. 그게 진짜 요즘의 반전이다. 네, 그래서 끝까지 착하다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너무 이야기도 너무 아름답게 잘 짜임새 있고 그래서 이 장송의 프리렌을 보니까 뭐를 느꼈느냐? 어쩌면 그 인간 마법사랑 같이 여행을 해요. 다 죽고 나서. 그 성직자의 제자인 조그만 꼬마 애랑 같이 여행을 해요. 근데 얘는 인간이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법을 배우는 입장인데 프리렌은 모든 마법을 알지만 욕망도 없고 무슨 마법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요 인간 제자가 프리렌과 다니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게 이 시대의 AI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AI라는 존재를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작품의 인간 마법사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목적이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AI. 진짜 시각이 남다르다. 네. 네. 그래서 장송의 프리렌을 통해 보는 AI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강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네. 네. 진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브컬처의 어떤 부분을 딱 파고들어서 거기서 과학을 뭘 연결할까. 너무 재밌겠다. 이게 지금 라디오가 언제 나가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도 좀 제가 스포를 좀 해도 되겠지 뭐. 헌터 아세요? 너무 당연히 알죠. 헌터 진짜 명작입니다. 네. 이거는 그 헌터의 최애 에피소드 보세요. 개미. 역시 네. 키메라 엔트 편. 네. 그 메르엠에 대한 그 아련함. 그래서 간단히 스포하자면은 메르엠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도태돼요. 네. 네. 그래서 헌터 키메라 엔트 편으로 보는 진화. 왜 강한 종이 도태될까?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지금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재밌겠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나 콘텐츠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뭐 있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아세요? 디지몬 알죠? 제가 디지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한번 언급해도 괜찮은 콘텐츠 아닐까요? 디지몬은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엣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 뭐 외계인이 등장하는 단다단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서브컬처와 과학을 연결시키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걸려요, 준비가. 그쵸. 아무래도 일단 그 원작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원작도 봐야 되죠. 원작의 엣지를 뽑아야 되죠. 네. 이게 또 개연성이 없으면 이상하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과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약간 더 확신이 된 것들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모르겠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건 끝이 없어요. 네. 사실 저는 대부분을 아직도 모르고,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훨씬 많이 계시고, 저는 정말 제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확신하게 된 게 많아졌다기보다는 약간은 확신의 종류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식을 확신해서 이거는 확실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죠. 인류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통하면 좀 더 세상을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점점 더 과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확신 때문에 특정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더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하죠. 네,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개도님의 추천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아준수님의 그래비티. 네. 과학곡이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노래인가요, 이게? 네, 최근에 나왔고, 그래비티라는 곡이 나오다니.
저도 먼저 개인적으로 준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야, 훌륭하시다.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거든요. 그래비티를 또 이제 후렴구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훌륭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럼 저도 안 들어봤는데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아준수의 그래비티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일단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 준비한 질문들의 반도 못했어요,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이 앞으로 100년 안에 반드시 풀 것 같은 문제나 혹은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앞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겪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고 있고 양자 컴퓨터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리차드 파인만이 처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자연을 정말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고전 방식으로 안 되고 양자 역학을 적용된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양자 컴퓨터라는 건 불가능한 걸로 보였는데 네.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100년 안에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 중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외계 생명체 탐사. 네,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라이프 영화 아세요? 알죠. 그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약간 괴물 같은 조그만 거 하나. 네. 이상한 그 액체 괴물 같은 거. 네. 왜냐면 제가 어디선가 이제 과학자분의 그 강연을 듣다가 그 천문학 우주의 시간으로 지구가 굉장히 초창기의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도로 발달한 어떤 생명체는 없을지언정 그런 어떤 그런 단세포나 어떤 원시 생물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라이프의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설 중에 생각보다 지구가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거 유일한 행성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뭐 아마도 지적 생명체는 어렵겠지만 그냥 외계 생명체, 지성체가 아닌 생명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 생각하고 있어요. 벌레 중에서도 곰벌레 같은 친구인가? 그 친구는 우주 가서도 산다고 하잖아요. 훌륭한 친구죠. 네. 그 친구는 웬만한 데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하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그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왜냐면 굉장히 경험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우주 방사선을 처음 접했을 때 웬만한 생명체가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애가 있는 걸 보고 그럼 얘가 이미 이걸 경험해 본 게 아닌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설들도 있으니까. 역시 알면 알수록 더 궁금증과 물음표가 배가 되는 게 과학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100년 안에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우주에 대한 해석. 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우주의 그 가장자리로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곳을 중심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네. 시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서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영원히 가설로 남지 않을까?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개도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 근데 이거를 조금 관점을 바꿔야 돼요. 네. 내가 이걸 모른다 이러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나는 이것에 대한 호기심을 여전히 해소하는 과정이다. 죽을 때까지? 뭔가 낭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네. 호기심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해소가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좀 힘듭니다. 실제로 밀레니엄 난제 등장한 게 그 수학자들이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엄청나게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해 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와일즈가 이걸 증명하고 나니까 수학자들이 막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사냐. 그래서 다시 밀레니엄 7대 난제를 만든 거예요. 수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 이제 앤드류 와일드가 참여한 문제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푼 거보다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거 아닐까. 우리 여행 갈 때도 여행지에 도착하는 거보다 가는 과정이 즐겁듯이 가기 전에 공항에서의 설렘, 그쵸. 비행기에서의 설렘 이게 더 좋거든요. 도착하면 현실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이 설렘을 즐겨야 된다. 저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네. 했던 게 제가 소설을 쓸 때 보통 이제 외계인이나 로봇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인류를 조금 정의 내리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인물들의 시점에서 볼 때 인간은 유독 모름을 갈망하면서도 알고 싶음을 갈망하면서도 그게 해소가 되면 오는 우울함들.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오는 어떤 부정적인 맞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알게 되면 오는 시시함이 있듯이 맞아요. 이 끝없는 어떤 미지 속을 헤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게 행복이죠.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인 네. 거죠, 결국에. 우리가 로또 살 때도 생각해보면은 그쵸. 당첨 결과가 나오면 힘들어요. 네. 오히려 직전까지가 설레거든요. 네, 실제로 도파민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네, 우리가 항상 어떤 게임에서도 카드를 뒤집기 직전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 뒤집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쵸.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죠. 로또를 사는 과정이. 그쵸. 사고 이걸 갖고 설레는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아, 얼마나 멋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과학도 이제 결국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2026년인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과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요즘에는 사실 인공지능이 확실히 역시. 네, 네. 워낙에 지금 그 역사상 인류가 발견한 과학기술 중에 이렇게 문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은 없었어요. 아,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도, 뭐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엄청난 어떤 혁명적인 변화, 전환점이 있었지만 AI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AI는 그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줘요. 그쵸. 네. 이거 하드웨어 자체도 그렇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에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다른 영역 뭐 우주 기술이나 양자 센싱이나 뭐 양자 컴퓨터랑도 연결이 되고 AI가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유례 없는 전환점이라 아마도 그래서 AI에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 개인적인 정말 오랜 궁금증인데 한번 개도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네네. 그 인문학적인 시선이긴 한데요. 인간은 왜 의미를 찾도록 진화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거에 어떤 답을 찾아가면서 저는 인간이 되게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존에 꼭 유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일단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미란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삶의 모든 것에 이유를 붙여야만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란 질문을 통해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될 만한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생존이랑 연결하면은 패턴 찾기랑 비슷해요. 패턴 찾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랑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걸 잘한다? 예측이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링을 잘 하게 돼서 우리가 고통을 잘 피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미를 통해서 무언가의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면 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생존에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겠네요. 협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협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질문을 통해 연결이 되면 협력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어떻게 질문에서 연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누군가가 왜 살아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무언가랑 연결이 돼요. 네. 그럼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왜 협력해야 하는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왜 협력해야 하는가? 그 질문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면 또 우리는 협력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많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의미가 없어지는 실패도 있겠죠. 네. 근데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해. 왜 실패했나? 그럼 거기 실패 의미를 붙이면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시행착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생존도 협력도 실패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 질문 그 자체 그거는 엄청나게 생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저 지금 되게 위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였다고. 네. 근데 저는 늘 그게 좀 부족했어요. 왜 살아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쉽게 뭔가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였는데 그럼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질문은 제가 저를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졌던 그쵸, 그쵸.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기 위해 했던 행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맞아요. 너무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게 과학적인 거고 생존에 매우 유리합니다. 네.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질문. 개도님의 삶의 낙, 뭐가 있을까요? 이건 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또 진중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진솔하게 네.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낙이에요. 네. 네, 와일드리프트라는 그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가 만든 5대5로 이제 싸우는 게임인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 페이커님이 많이 유명하게 하고 계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좀 최신판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이동 중에 하거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네. 지금 이제 마스터 이제 랭크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마스터가 높은 거거든요. 네. 신중하게 지금 또 한 판 한 판 이동 중에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답지 않지만 아니요, 너무 좋은 네, 낙이었습니다. 실제로 낙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개도님 추천곡 하나 더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곡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이제 이분하고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 그 자체입니다. 네. 네. 이분의 또 굉장히 과학적인 곡, 굉장히 생명공학적인 곡, 네, 우리 비트박서 윙님의 도파민,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천살란의 방에 놀러와주신 개도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끝으로 개도님의 추천곡 윙의 도파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